안녕하세요. 상승미소 채널의 상미 인터뷰. 오늘 첫 번째 게시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분의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꺼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고 그다음에 덕망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투자 분야 쪽에서는 명망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박 대표님, 채슬리 투자자문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자문사랑 이제 자산운용사는 조금 다르고요. 네. 예, 제가 예전에 한화자산운용, KTB 자산운용, 신한 BNP 자산운용 다녔던 회사는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고요. 네. 투자자문사는 자문이나 또는 일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운용을 위임받아서 매수 매도만 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고객분이 내 계좌를 채슬리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채슬리가 알아서 한번 운용을 해줘 이렇게 맡기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은 사모자산운용사들의 사모펀드들이 몇 년 전에 이제 좀 문제가 있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자문사를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요. 예전에 제가 인피니티 투자자문에서 한 11년 동안 있을 때는 거의 다 기관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그때 이제 동학개미 혁명이 운동이 불면서 그 이후로 이제 개인 고객 자금을 많이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일임? 네, 일임입니다. 네, 투자자문은 어떤 일입니까? 투자자문은 증권사에서도 랩 어카운트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랩 어카운트는 저희가 증권사에 자문을 해주고요. 증권사 랩 운용 부서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운용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투자 자문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일임 매매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90%가 다 일임이고요. 증권사 KB증권, 삼성증권, DB투자증권 등등의 이제 랩 어카운트를 저희가 또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하시고 계신 채슬리 투자자문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채슬리의 일임 매매 즉 투자자문을 구하는 거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큰 장단점은 일반 펀드에 가입하시면 3개월마다 운용 보고서가 날라오잖아요. 투자자문사에 내 계좌를 일임을 하면 이 자문사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운용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의 실력을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이랬을 때 자문사한테 돈을 맡기면 마치 이제 박세익이라는 프로 골프를 데리고 필드에 같이 한번 나가보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지는지. 펀드에 맡기시면 저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7언더를 쳤대.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데 자문은 같이 나가서 어떻게 치는지를 다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겠네요. 고객은 내 돈을 대신 운용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운용하는지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억 자금을 가지고 왔다 이러시면 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한테 3억이나 4억만 맡기시고 1, 2억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사실 깜깜이 투자, 어떻게 보면 펀드는 깜깜이거든요. 사후에 결과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매수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매도는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게 자신 없는 분들은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 대표님을 찾으셔서 자신의 돈을 일임 매매로 맡기고 자신이 자기의 계좌를 봐가면서 스스로 일종의 셀프 학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문사의 문턱이 저희도 이제 3억 이상만 받다가 최근에 주식으로 이제 손실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무님 제가 3억이 안 되고 주식 투자 3억을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2억 8천이 1억 8천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다 받아서 하고 있고요. 좀 더 소액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이용하시면 랩 어카운트는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셔도 그 레브 카운트가 저희 포트폴리오랑 거의 비슷하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레브 카운트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부, 2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1부는 당연히 이제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벌써 4월입니다. 올해 초만 되더라도 1분기에 주식시장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선 제가 알기로는 박세익 대표님과 그다음에 이베스트의 윤지호 전무님 두 분 정도만 독야창창으로 시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일단 박 대표님이 맞았습니다. 맞았다면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거 박 대표님은 1분기에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시장을 좋게 보셨는지 그 얘기를 좀 말씀 첫 번째 부탁드릴게요. 뭐 맞췄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식 시장이 보면 자세히 보시면 상승장이 많고요, 그죠? 예. 네, 하락장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과거 41년 동안 한 9번밖에 안 빠졌고요. 네. 우리 시장도 25년 동안 겨우 7번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근데 올라가는 장의 특징이 1월 달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확률이 예. 80%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올라갈 이유가 많아서 많은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셨지만 올해 여전히 시장은 좀 좋게 보거든요. 예.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흐름지르는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결국 미국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은 1분기에 대단히 강세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우지수는 사실 작년 4분기에 강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은 4분기에 약세를 보였고 네. 반대로 올해 1분기에는 나스닥 중심의 시장이 이렇게 핵심이었는데 네. 사실 1분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당장 3월 달에 SBB 은행의 파산 사태 네.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좋을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위주, 나스닥 중심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 사례를 쭉 보면요, 저희 이제 퀀터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2분기 연속 1%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네. 2008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셔도 코로나 때도 예. 1, 2, 3월 달에 이제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2월, 3월 달에 이제 확 빠졌다가 예. 예. 4, 5, 6 강한 양봉이 네. 났었잖아요. 네. 그 전에 나스닥이 또 분기에 하락을 보였던 거는 2018년 10월, 11월, 12월 예. 그죠? 금리 인상. 네, 그때 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서 예. 또 1분기 연속 크게 빠졌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2019년부터는 또 양봉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2분기 연속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4분기 연속 빠졌어요. 4분기 연속. 그래서 도대체 4분기 연속 빠진 적은 언제였나 봤더니 그게 2008년도에 4분기 연속 음봉을 기록을 했었더라고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과 같은 이번이 금융 위기 상황이었냐라고 보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빠졌는데 왜 과도하게 빠졌지? 아, 금리. 예, 페드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혹독한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예.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네. 예,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페드의 너무 과도한 금리 인상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이 과도한 금리 인상만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그 피벗이 나온다라고 예. 하면 시장이 언제든지 저는 강하게 반등이 들어갈 거라고 봤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작년 7월, 8월 달에 예. 네, 이제 6월 달에 9.1을 기록했던 CPI가 예. 8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페드가 9월 정도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걸 기대하면서 금리도 빠지고 주가도 확 올라가고 네. 네. 예, 그랬었다가 뭐야 계속 금리를 올린대. 네. 예, 거기에 잭슨 홀 미팅 전후로 네. 해서 다시 시장이 밀렸던 것도 보면 이번에 주가 하락의 핵심은 결국은 금리 뜨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왜? 아,
은행 사태 예. 이런 걸로 페드가 더 이상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못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딱 생기자마자 주가가 이제 빵 뛰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너무 예. 하반기에 여러 번 속았잖아요. 네, 네.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번에도 또 5월 달에 0.25 올리고 계속 또 올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가장 정확하게 해준 게 그 페드워치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이 페드워치가 계속 최종금리가 아니야, 니네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최종금리는 결국 5% 5.25 예. 갈 거야라고 예. 페드워치는 계속 주장을 하길래 정말 계속 저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건가 했더니 진짜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페드워치에 보면 지금도 5월달 금리가 오히려 동결된다는 예. 확률이 더 높고요. 예. 그러고 나서 7월 이후로 가면 금리를 내리네. 올해 연말까지만 한 4.5, 4.25까지 내리고 내년에는 3.5까지 예. 내려가는 걸로 네. 나와 있더라고요. 페드워치가 그동안 정확했기 때문에 이번에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그런 확률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춘다. 더 이상 이제 작년 하반기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나스닥의 성장률을 투자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지금 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졌고 아직까지 페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와치의 이 일종의 파생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이미 점치고 있고 하반기에. 그런데 웃긴 건 좀 이상한 건 3월 달에 SBB,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CS, 심지어 도이치뱅크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2008년에 베어스턴스, 리먼 브러더스,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투자은행들이 망가지면서 이게 힘들어졌었거든요. 그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사실 되게 공포감이 3월 중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 그것은 이 공포감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졌다. 이것 때문에 이어진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는 말씀에 100%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잖아요. 2007년 초부터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손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네. HSBC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7년 2월 달에 벌써 100억 불 손실이 났다라는 공시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 10월 정도에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그렇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워낙 경기가 이제 뜨겁고 미국의 EPS, 한국의 EPS가 전부 다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식시장의 열기가 꺾이지 않았었는데 베어스턴스 사태가 이제 하나의 큰 경종을 울려주긴 했었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였나 보면 말 그대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팔았다는 거 가장 이 원죄가 있고요. 이런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또 파생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만든 파생 상품으로 월가에서는 돈 잔치를 하고 야 어떻게 너는 기발하게 이 MBS와 관련해서 이런 파생 상품을 다 만들었냐. 그리고 AIG 같은 그런 큰 보험사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제가 워런트를 발행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워런트 피를 받아먹는 그런 잘못된 원죄 이 잘못된 그 주택 시장의 MBS와 관련된 걸로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프라임이 아니라 서프라임이었죠, 그죠? 서프라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였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SBB 사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말 그대로 최근에 페드 의장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얘네들은 매니지먼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은행이 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 은행별로 매니지먼트가 잘못됐다라는 거고 의회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죠. 그 매니지먼트가 왜 그렇게 하도록 너네가 관리를 잘 못했냐. 규제를 예전처럼 강화했었어야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2017년도에 트럼프가 낮춘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네.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서프라임 때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HSBC에서 서프라임 관련해서 100억 불 손실 났다라는 그 뉴스 보고 네. 제가 이제 기관 자금을 예, 운영하고 있었다 예.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신한은행, 조홍은행, 제일저축은행, 제가 대구은행 해서 5개 은행 신탁 부장님한테 미국발 IMF가 시작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적어서 보냈었어요. 예. 그게 제가 뭐 위험에 되게 둔감하거나 너무 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태는 분명히 좀 베어스턴스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랑은 다르고 어떤 케이스랑 비슷하냐면 95년 1월 달에 망했던 베어링 은행. 베어링스. 네. 예, 예. 그 유명한 영국의 예. 그 영국의 유명한 베어링 은행이 100년이 넘고 예. 영국 여왕의 은행이라고 했던 그 베어링 은행이 싱가포르에서 파생 상품을 예. 트레이딩했던 닉 리슨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 예. 은행 자산의 2배가 되는 손실을 입으면서 ING에다가 팔려나가는 예. 그런 케이스. 그리고 98년도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예. 매니지먼트의 예. 파산 사태. 예. 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저축은행들이 망했잖아요. 예. 예. 저축은행들이 망하면서 부실 대출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또 금융위기가 예. 다시 재현되지는 않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제가 이 바닥에서 그런 그 은행들하고 많은 예. 영업을 하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CS나 그리고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는 분명히 2008년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 박 대표님 말씀 잠깐 요약을 하면 네. 베어링스나 롱텀 캐피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는 각자 개인의 문제로 네.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회사들만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네. 과거의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네. 사태를 보면은 모든 게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가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었던 네. 그 위기로 번졌던 거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BB 사태가 문제가 돼서 사람이 겁을 먹긴 했지만 2008년 그 베어스턴스를 가보면 베어스턴스가 무너졌을 때 정부가 나서서 JP 모건한테 떠안겨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메릴 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떠안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리먼 브라더스든 한국은 산업은행이 떠넘기려고 했다가 다 네. 도망가 버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SBB 같은 경우는 떠넘긴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우리가 인수할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 차이도 완전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그때는 이 부실을 떠넘기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그거 우리가 인수할게요. 네. 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말씀드렸듯이 개별 은행의 문제가 예.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악화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 이제 FOMC, 네. 3월 FOMC에서 그 파월 의장도 그렇고 하루 지나서 그 자넷 블라드, 옐런. 블라드 블라드 총재, 총재. 그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은행들이 자기네들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 시장 여건을 강화하고 있다. 네. 이게 곧 금리 인상 효과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스몰캡이 더 많이 빠졌고 기술주가 많이 빠지다가 SBB 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인수되면서 이게 완전히 정반대가 돼서 스몰캡과 기술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스템 위기는 없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스몰캡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러셀 2000이라는 지수도 있고 그리고 스몰캡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어떤 크레딧 리스크에 예. 관련해서는 하이 일드 스프레드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예.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나스닥이 이번 1분기에 한 17.5% 정도 예. 올랐었는데 네. 이 러셀 2000 지수는요 한 2%밖에 안 아,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또. 네, 어. 그 러셀 2000, 러셀 2000이라는 지수는 미국의 시가총액 1001등부터 3000등에 네. 해당되는 기업들로 만들어진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형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2%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는 여전히 체력이 약한 애들은
또 파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거에 두려움은 아직까지는 존재해 그러니까.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번 은행 사태 때문에 페드가 금리는 더 못 올릴 것은 거의 확실하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쌀 때 사야지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이제 좀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유심히 봅니다. 네. 러셀 2000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5%, 10% 가면 정말 차별화되면서 이 밑에 있는 체력 약한 기업들이 왕창 망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 리스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하면 러셀 2000 지수를 사기도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저희는 매주 체크하거든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번에 SBB 은행 사태 때문에 5%를 넘는 듯 하다가 다시 지난주에 툭 떨어졌어요. 예. 4.5까지 툭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이 사태가 2008년과 같이 그렇게 번지지는 않을 거야.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국채와 이제 이 정크본드에 해당되는 네. 그런 기업들 간의 금리 차이로 나타내면서 예. 신용 스프레드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이 정말로 위기가 확산되는지 아니면 위기가 진정되는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지표지 않습니까? 예. 빅스 인덱스보다도 사실 예. 더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가 실제로 금융 위기 때는 10% 이상 뭐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는 걸 보면 확실히 이번 위기는 2008년하고는 다르다라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차피 크레딧 스위스가 유럽의 은행이고 네. 그러면 유럽 은행들 간의 이 리보 금리에서 분명히 혹시라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고 TED 스프레드를 보니까 전혀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거 시장이 좀 과도하게 네. 좀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시는 거죠? 예. 그 시장에는 보면 롱텀하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헤지 펀드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예. 있고 네. 예, 그래서 이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이 전체 시장에서 거의 한 90% 차지합니다. 크네요. 근데 예. 그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투기적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뭐야 은행 사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 그냥.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투자 기간이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장 내일 모레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은 확 팔면서 시장이 확 예. 밀리는 건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싸게 팔아줄 때 네. 저희는 이제 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스페큘레이터를 우리가 또 잘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또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투기적 시장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했는데 또 오히려 그게 지표가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투기적 거래자들이 쓰는 게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예.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위로 지르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신용 투자를 한다고 보면 네. 되고요. 아니야 밑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보는 분들은 공매도를 친다고 예.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옳으냐 신용 투자가 저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논쟁은 많지만 이 공매도 세력과 신용 투자를 하는 이 두 투기적 거래자들이 우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거든요. 예. 근데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나쁜 게 하나 있다면 변동성까지 공급해 줍니다. 예. 왜냐하면 둘 다 레버리지 포지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동성이란 것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은 사실 나도 강남 가서 살고 싶은데 강남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네.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집이나 상가를 사고 싶은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식은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기적 거래자들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을 또 면밀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네. 좋은 그 투자자의 방법이다. 네. 그리고 유동성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또 유동성 하면 연준, 페드의 유동성을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3월에 약
둘째 주부터 3주 동안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약 3,700억 달러가 늘어났었습니다. 네. 그 부분 유동성을 긴급하게 방출했다는 거. 이건 페드가 금리 인상 쉽게 안 하겠다. 이것과도 연관될 수 있는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비관론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동성 있잖아요. 예.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금이 많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예금 잔고가 17조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도대체 17조 달러면 2경이 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잠겨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MMF 동향 보면 예. MMF 동향도 뭐 엄청난 돈들이 지금 MMF에 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MMF는 뭐냐? 머니마켓 펀드가 이게 예금하고 좀 다른 게 소위 말해서 증권사 MMF 계좌는 여차하면 채권도 사고 여차하면 예. 주식 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유동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페드가 금리도 계속 올렸고 그리고 페드가 실제로 양적 긴축을 했었잖아요. 예. 실제로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는 MBS나 국채를 사면서 돈을 예. 쭉 풀어줬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걸 팔면서 돈을 흡수를 했잖아요. 예. 실제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니까 이 많은 MMF나 이 투기적 거래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유동성을 언제까지 축소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짱 보고 있었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대차대조표가 확 올라오면서 예. 뭐야 너네들 결국은 이 유동성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돈을 줄이던 걸 푸네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 하겠구만. 예. 금리 인상이 여기서 멈췄다면 결국 좋은 투자 자산을 빨리 내가 사야지 하는 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스마트머니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예. 정보력도 뛰어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과거의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제 2, 4분기, 3, 4분기인데 네.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은행 사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풀었던 돈을 회수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걸 감안해도 2분기, 3분기 주식시장이 좋다고 보는지 전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그 유동성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드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시 회수하고 이 금액보다는 예. 결국은 그 글로벌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스마트 마니들이 보고 있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투자 자산의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할 건지를 짱 보고 있었던 건데요. 네. 그 유동성에 대한 바로미터로 저는 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예. 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 글로벌 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네. 체크하는 걸로 비트코인을 보거든요. 그 이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페드가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가는 척했다가 또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바로미터를 이 비트코인 시장이 알려준다고 보는데 최근에 15,000원을 찍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15,000달러. 15,000달러에서 지금 28,000불이 예.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또 유동성이 여기서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벨웨더로 보시는 네. 이유는 전체 이 스마트머니들 그다음에 기관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위에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하위의 자산까지 돈이 가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미 충분히 유동성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아마 대표님하고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보면 저는 이해를 사실 못하잖아요. 네, 아직까지 여기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저도 근데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네. 비트코인이 왜 하위 자산이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큰 컨셉은 저는 말씀하신 네. 대로 스마트 마니가 뭔가를 살 때 저는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유리잔에 이렇게 물을 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스마트 마니가 제일 먼저 뭘 살까? 스마트 마니도 저는 경기 예측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예,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네. 수도 있는데 나빠지든 좋아지든 나는 미국 국채는 지금 사면 결국은 1.5까지 떨어질 거야. 예. 그런 걸 보면서 스마트 마니가 제일 먼저 저는 국채를 공격한다고 예. 보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우량 회사 주식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미국채나 그리고 뭐 애플이 뭐 망하겠습니까 지금은 그죠? 그렇죠. 네. 단기간에 한 10년 봤을 때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뭐 국채만큼이나 네. 뭐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 외평채에 대한 크레딧보다 삼성전자가 더 오히려 우위에 있었듯이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채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량 주식을 사고 그러면서 국채 10년물이 4.2에서 3.5까지 네. 먼저 떨어졌고 그죠? 네. 2년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떨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와 애플로 이런 주식도 또 쭉 올라온 예.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스마트 머니들이 우량 자산을 먼저 빨리 우리가 운동회 때 과자 따먹기 하듯이 예. 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대장이야 예, 하면서 맞습니다. 애플 주식 사듯이 저는 비트코인을 사신 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벨웨더로 보고 2분기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반대로 해석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는 유동성 체크, 그 다음에 혹시 위기 가능성, 크레딧 리스크, 예. 뭐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거든요. 네. 방금 유동성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환율. 예. 네.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다시 1,370원, 1,4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을 바꿀 겁니다. 아까 예. 베어스턴스 네. 사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1,400원을 뚫는다면 저는 제 생각을 이제 바꿀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유동성에 대한 그 벨웨더라고 하는 그런 대장 양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비트코인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다시 23,000불까지 떨어져서 줄려나? 25,000불 밑으로만 가더라도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지금 대기 네. 매수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이제 달러원, 원달러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IMF와 같은 사태로 벌어지지 않는 이상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반대로 달러와 강세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박 대표님께서는 달러 강세가 여기서 다시 옛날 110 근처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보고서도 충분히 지금 시장을 좋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말씀 아무리 드려도 사실 한번 그 논란 가슴은 서특공 보고도 네. 놀라거든요. 그래서 비관론에 쌓이신 분들은 계속 걱정을 할 텐데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하고 두 번째 2분기 미국 시장을 좋게 보시는데 분명히 지금 그 채슬리에서도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시장에서 2분기에 가장 우리 채슬리 그다음에 박 대표님이 보실 때 유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식 시장을 경기 예측으로 네. 하는 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경기 예측으로 주식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경기 예측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파생 상품 매매를 할 때도 제 예측이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주식 투자를 실제 해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코코스피 200 선물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주식형 펀드, 액티브 펀드를 운용을 해보니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코스피 20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을 경기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로만 예측을 하다 보면 어떨 때 결정적으로 틀릴 때가 있는데 그 틀릴 때가 바로 삼성전자 예측을 잘못했을 때였어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그 코스피 200을 그 이루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종목들을 보면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대형주 밸류에이션으로 보니까 너무 살기 없는 거예요. 아. 경기가 계속 좋다라고 해도 예. 너무 다 선반영을 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사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도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진다고 했을 때 과거와 다 비교를 예. 해봐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사면 먹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관론의 근거가 경기 예측에 의한 비관론이면 네. 저는 좀 무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거 예측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꺼리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종목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을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린 거. 자, 2분기에 나는 미국 증시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본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요? 예. 미국 주식은 지금 이제 대형주 큰 종목부터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비관적인 시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또 하나가 미국 시장에 최근에 벨웨더에 해당됐던 기업이 뭘까요? 엔비디아, 예, 맞습니다. 테슬라,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예. 지난 2020년 이후로 주도를 했던 그 대장주들이 이번에 계속 약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저점 108불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280불 예, 됐거든요. 300불이 다 됐습니다. 거의 뭐 170% 그렇게 이상 예. 올랐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101불 찍고 난 다음에 지금 200불이 훌렁떡 넘고 예. 그 시장은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말이 네. 있듯이 시장을 쳐다보면 분명히 주도주가 그런 아주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지? 2020년대에도 우리나라는 빅세븐, 미국은 팡 기업들 예. 걔네들만 올라간 거 아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 줄줄이 이제 순환매로 예. 막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2020년에서 21년으로 가는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 순환매장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80% 90%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 네. 좋아 보이는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 아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지난번 같아요. 2월 달에 한번 뵀을 때 로블록스 말씀하셔서 제가 예. 그때 싸게 좀 사뒀습니다. 그때 사셨군요. 네. 어쩐지 로블록스 같은 기업이 저는 저의 이제 투자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어떤 성장 테마가 형성됐을 때 기업이 실적이 안 나는데도 먼저 확 오릅니다. 근데 제가 맞습니다. 그거 안 쫓아간다 했잖아요. 네. 분명히 이파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그 이파 조정이 있으면서 약간 옥석 가리기가 예. 되고요. 예. 옥석 가리기가 되고 난 다음에 3파 상승에 올라올 때는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뭐가 오기겠습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쟤네들은 내년 내후년이면 이제 이익이 날 수도 있겠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3파 상승의 대장주가 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 뭐 이게 엄청 뜨거운 테마였는데 확 빠졌잖아요. 유니티든 로블록스든 네. 다 빠졌는데 네. 전혀 저희는 투자 안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빠진 걸 보고 유심히 봤습니다. 음. 실제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런데 대표적인 이제 그때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주식이 로블록스라서 예. 최근에 이제 체크해 보니까 매출 성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3파 상승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얘가 페이스북처럼 될 수 있나?
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2020년제는 제가 테슬라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얘가 과거의 애플 아니야? 아. 예, 이런 식으로 연상을 했듯이 로블록스가 혹시 뭐 이렇게 메타 그 페이스북처럼 되나? 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을 때를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이 꺼진 다음에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꺼진 속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다시 나타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로블록스로 보시는 거다. 네, 근데 제가 제대로 많이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로블록스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다른 영상이나 리서치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제 생각이 과연 메타처럼 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참조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산다. 네. 그 자세가 가장 좋고요. 이 방송을 듣고도 답답해서 나 좀 더 알고 싶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첼슬리의 자금을 일부 맡기는 거. 그럼 실시간으로 매매 내역과 위험 관리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점만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시장 이야기 1부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 한국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